1544년 11월 15일 조선의 11대 왕 중종이 창덕궁 대조전에서 57세를 일기로 승하했습니다. 38년이라는 긴 재위 기간 동안 조광조의 개혁을 지지했다가 기묘사화로 좌절시키고 3명의 왕비를 맞이하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왕의 마지막은 그리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눈을 감던 그날 궁궐 안팎에서는 이미 다음 권력을 향한 암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중종실록 39년 11월 15일 기록을 보면 임금이 대조전에서 승하하시니 춘추가 57세이고 재위 38년이었다라고 간결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문장 뒤에는 조선 왕실의 복잡한 권력 관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중종에게는 3명의 왕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비 신씨는 중종 반정 직후 폐출되어 역사에서 지워졌고,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 윤씨는 훗날 인종이 될 원자를 낳고 일주일 만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비가 바로 문정왕후 윤씨였습니다. 중종이 승하하자 조정은 즉시 장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왕의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국가의 정통성과 직결된 중대사였습니다. 국조 오례이에 따르면 왕이 승하하면 5개월간의 국장 기간을 거쳐 능에 안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묻느냐는 것이었습니다. 1545년 4월 21일 중종의 시신은 경기도 고향 현재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부근에 위치한 장경왕후의 희릉옆 언덕에 안장되었습니다. 중종실록 40년 4월 기사를 보면 정릉을 희릉곁 언덕에 정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왕이 2명의 왕후를 두었을 때 누구 곁에 묻히느냐는 것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왕실의 정통성과 권력 구도를 드러내는 정치적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종은 장경왕후 곁을 택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당시 섭정을 하던 문정왕후가 그렇게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장경왕후는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훗날 인종이 될 아들을 낳았고 조선 왕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종묘의 정통성을 이어주는 존재였습니다. 중종이 그녀 곁에 묻힌 것은 어쩌면 당연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희릉옆 언덕에 조성된 정릉에서 중종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봄이 오면 언덕 아래로 개나리가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능침을 감싸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능을 지키는 참봉과 수호군들이 교대로 능역을 돌며 선왕의 안식을 지켰습니다. 조선의 다른 왕릉들처럼 이곳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창덕궁 대비전에서는 다른 계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문정왕후 윤씨는 자신의 아들 명종을 왕위에 올린 뒤 수렴청정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1545년에 즉위한 명종은 당시 12세의 어린 나이였고 문정왕후는 20년 가까이 조선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그녀는 권력을 쥐었지만 한 가지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죽은 후 남편 곁에 묻히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명종실록을 살펴보면 1550년대 들어 정릉의 천장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풍수지리적 문제였습니다. 희릉옆 정릉터가 길지가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1556년경부터 조정에서는 희릉 좌측의 언덕이 풍수상 좋지 않다는 보고가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중종을 그곳에 안장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10년이 지나자 갑자기 풍수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명종실록 12년 1557년 3월 기사를 보면 대신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능을 천장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 일입니다. 선왕께서 평안히 계시는데 굳이 옮겨야 합니까? 라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명종실록 17년 1562년 2월 기사에는 마침내 천장이 결정되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릉을 성종대왕의 설릉옆 언덕으로 옮기기로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1562년 봄 중종이 잠든 지 17년 만에 대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왕릉을 옮긴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인부들이 동원되었고 봉분을 열고 석실을 해체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명종실록에는 이 과정에서 참봉과 관리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일을 진행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을 여는 날 관리들은 재개를 하고 정결하게 몸을 씻은 후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봉분 아래 석실을 열자 17년 전 안장된 제궁제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행히 석실 내부는 습기가 차지 않고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관리들은 제궁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새로 만든 가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중종의 관은 한양 도성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고향에서 한양을 지나 강남 땅까지 긴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길가의 백성들은 엎드려 절을 올렸고 관리들은 조심스럽게 선왕의 관을 호위했습니다. 목적지는 성종의 능인 설릉 동쪽 언덕이었습니다. 새로운 정릉의 위치는 현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설릉 바로 옆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곳은 한양 도성에서 한참 떨어진 한적한 시골이었습니다. 양재천이 흐르고 넓은 들판이 펼쳐진 곳이었습니다. 성종의 설릉이 1495년에 이곳에 조성된 이후 주변은 왕실의 신성한 능력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1562년 4월 중종의 시신은 새로운 정릉에 다시 안장되었습니다. 봉분을 새로 쌓고 성물들을 배치했습니다. 문인석과 무인석이 능을 지키고 장명등이 어둠 속에서도 능을 밝혔습니다. 병풍석을 두른 봉분 위로는 억새가 심어졌고 홍살문 앞에는 금표가 세워져 일반인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중종은 다시 한번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성종의 능이 바로 옆에 있어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중종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곳으로 옮겨진 진짜 이유가 풍수 때문이 아니라 문정왕후가 자신의 사후에 이곳에 합장되기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명종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당시 조정의 대신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대비마마께서 100년 후 중종께 합장하시려는 뜻이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문정왕후는 정릉 천장 직후부터 자신의 사후 능지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릉 옆 언덕을 자신의 자리로 점찍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인간의 계산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정릉으로 이름을 옮긴 중종의 능은 처음부터 불길한 징조를 보였습니다. 능이 자리한 언덕의 지대가 생각보다 낮았던 것입니다. 장마철만 되면 빗물이 능역으로 흘러들었고 석실 주변에 물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1564년 정릉이 천장된 지 2년 만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명종실록 19년 6월 기록을 보면 정릉 석실에 물이 차오른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능을 관리하는 참봉이 긴급히 조정에 장계를 올렸고 예조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장마가 지나간 후 석실 바닥에 물기가 고여 있었고 제궁 밑받침이 습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릉의 석실에 물이 차다는 것은 단순한 관리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유교적 관점에서 이는 선왕을 모독하는 일이었고 나라의 운수에도 좋지 않은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신하들은 즉시 제천장을 주청했습니다. 정릉을 다시 옮겨야 합니다. 이곳은 길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정왕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대비는 배수로를 정비하고 석실을 보강하라는 명만 내렸습니다. 겨우 2년 전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천장했는데 다시 옮긴다는 것은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다시 옮기면 자신이 죽은 후 합장하려던 계획도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임시 방편으로 배수로가 정비되었고 석실 주변에 추가로 방수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대가 낮은 곳에 자리한 능은 여전히 물에 취약했습니다. 봄과 여름마다 능지기들은 물과의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1565년 권력의 정점에 있던 문정왕후가 6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으로 20년 가까이 이어진 외척 정치는 막을 내렸고 명종은 비로소 친정을 시작했습니다. 문정왕후의 장례가 치러지면서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과연 대비가 중종의 정릉 옆에 합장될 것인가?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문정왕후는 정릉이 아닌 전혀 다른 곳, 현재의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태릉에 단독으로 안장되었습니다. 명종실록 20년 4월 기사를 보면 대비의 능지를 태릉으로 정하였다는 짧은 기록만 있을 뿐 왜 정릉 옆이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후대의 학자들은 여러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정릉의 물 문제가 결정적이었다는 설, 명종이 어머니를 중종과 떨어뜨려 놓으려 했다는 설, 또는 문정왕후 자신이 말년에 마음을 바꿨다는 설 등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중종은 홀로 정릉에 남겨졌고 문정왕후는 멀리 떨어진 태릉에 혼자 잠들었습니다. 정릉에는 오직 중종 혼자만이 남았습니다. 장경왕 후와도 문정왕 후와도 떨어진 채 말입니다. 능의 이름은 편안할 정자를 썼지만 과연 중종의 호는 편안할 수 있었을까요? 2번이나 자리를 옮겨야 했고 장마만 되면 물이 차오르는 흉지에 홀로 남겨진 왕의 운명은 권력의 욕망이 빚어낸 첫 번째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0년 후 정릉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치욕을 맞이하게 됩니다. 1562년 봄 중종의 관이 새로운 정릉에 안장되던 그날 문정왕후는 창덕궁 대비전 높은 누각에서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64세, 조선을 실질적으로 통치한 지 17년째였습니다. 아들 명종은 이미 29세에 장성한 왕이었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문정왕후는 모든 것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부도 그녀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그녀가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죽은 후에도 남편 중종 곁에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명종실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릉 천장 과정에서 문정왕후의 의도가 은연중에 드러납니다. 1561년 12월 천장을 논의하는 조정회의에서 예조판서는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선릉 동쪽 언덕은 넓고 평탄하여 능을 조성하기에 적합하며 또한 장차 후위를 위한 자리도 마련할 수 있사옵니다. 여기서 후위를 위한 자리란 바로 문정왕후 자신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중종을 그곳으로 옮긴 후 자신도 그 옆에 합장릉으로 묻힐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왕릉 제도에서 합장릉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부부가 한 봉분 아래 나란히 묻히는 것은 단순히 함께 있다는 의미를 넘어 왕후로서의 정통성과 지위를 영원히 보장받는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국조 올해의 상례편을 보면 왕과 왕후는 동원이강 또는 동강합장으로 하되 풍수와 지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정왕후는 자신이 살아있을 때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릉의 새 터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1562년 4월 천장 공사를 감독하던 도감제조 이준경은 현장에서 불길한 징조를 발견했습니다. 능침이 자리할 언덕의 토지를 확인하던 중 땅속 깊은 곳에서 물기가 올라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즉시 장계를 올렸습니다. 능침 터의 지하 수맥이 얕아 우려되옵니다. 장마철에는 물이 차오를 위험이 있사옵니다. 이준경의 보고를 받은 예조에서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명종실록 17년 4월 15일 기사를 보면
대신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좌의정 심연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천장을 시작했으나 터가 좋지 않다면 다시 살펴야 합니다. 선왕의 능침에 물이 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의정 이명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미 산릉도감이 설치되고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지금 와서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배수 시설을 철저히 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결국 문정왕후의 뜻이 관철되었습니다. 그녀는 명종을 통해 하교를 내렸습니다. 배수로를 깊이 파고 석실 주변을 철저히 방수하라. 공사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 진행하라. 명종실록에는 이날의 대비 교지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정왕후는 자신의 계획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천장 공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장인들이 동원되어 석실을 쌓고 병풍석을 세우고 봉분을 다졌습니다. 배수를 위해 능침 주변으로 깊은 도랑을 파고 석실 바닥에는 여러 겹의 숯과 모래를 깔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기술을 동원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지대가 낮다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1562년 5월 초하루 중종의 시신은 새로운 정릉 석실에 안치되었습니다. 제궁을 석실 중앙에 모시고 사방에 명기와 부장품을 배치했습니다. 석실 문을 닫고 그 위에 흙을 덮어 봉분을 만들었습니다. 둥근 봉분 위에는 억새를 심었고 주변에는 소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문인석, 무인석, 석마, 석양, 석호가 능을 지키는 수호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외형만 보면 완벽한 왕릉이었습니다. 그의 장마철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6월 중순부터 시작된 폭우는 보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명종실록 17년 6월 18일 기사를 보면 큰 비가 열흘 넘게 그치지 않아 한강이 범람하고 민가가 떠내려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폭우는 새로 조성된 정릉을 덮쳤습니다. 능을 지키던 참봉 김응선은 장마가 시작되자마자 밤낮으로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배수로를 확인하고 빗물이 제대로 빠지는지 살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배수로가 제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비가 계속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능침 주변의 땅이 물을 머금어 질퍽해지기 시작했고 배수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빗물이 쏟아졌습니다. 6월 21일 새벽 김응서 참봉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봉분 아래 병풍석 틈 사이로 물이 스며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즉시 몇 명의 능지기를 불러 봉분 주변을 파보게 했습니다. 흙을 조금만 걷어내자 그 아래에서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석실 위를 덮은 흙이 빗물을 머금어 진흙처럼 변해 있었고 물기가 석실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응선은 떨리는 손으로 긴급 장계를 작성했습니다. 정릉 능침에 물이 차오르고 있사옵니다. 석실 안까지 물이 들어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병풍석 주변에 물이 고여 있사옵니다. 시급히 조치가 필요하옵니다. 이 장계는 빠른 파발로 한양에 전달되었고 7월 초하루 조정에 보고되었습니다. 명종실록 17년 7월 1일 기사를 보면 조정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의정 이준경은 천장한 지 2달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이는 하늘이 노하신 것입니다라고 말했고 대사원 유이추는 처음부터 터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천장해야 합니다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명종은 어머니 문정왕후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대비전으로 찾아간 왕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릉에 물이 차올랐다 하옵니다. 대신들이 다시 능을 옮기자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명종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연려실 기술에 전하는 야사를 보면 문정왕후는 크게 노했다고 합니다. 겨우 한철 장마에 호들갑을 떠는가. 배수를 더 잘하면 될 일이다. 문정왕후는 재천장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 정릉을 다시 옮기면 자신이 그곳에 합장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64세의 고령이었고 자신의 죽음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정릉을 옮기면 자신이 죽었을 때 중종 곁에 묻힐 기회를 영영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타협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릉을 옮기는 대신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1562년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정릉에서는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봉분 주변의 흙을 다시 걷어내고 석실 주변에 여러 겹의 방수층을 추가했습니다. 숯과 모래, 진흙과 석회를 교대로 다지며 방수벽을 만들었습니다. 배수로를 더 깊이 파고 능역 주변에 도랑을 추가로 팠습니다. 명종실록 17년 9월 기사를 보면 이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천장 비용의 절반에 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국고가 투입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지형적으로 낮은 곳에 자리한 능은 구조적으로 물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63년과 1564년에도 장마철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능 관리들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부터 배수로를 점검하고 비가 오는 동안에는 밤낮으로 감시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여름이면 봉분 주변에 물이 고였고 석실 안으로 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명종실록 곳곳에는 정릉 배수로 보수, 정릉 석실 점검 같은 기록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신하들은 계속해서 제천장을 건의했습니다. 1564년 3월 대사원 기대승은 장문의 상소를 올렸습니다. 신이 삼가 듣건대 정릉은 매년 장마 때마다 물이 차올라 선왕의 능침이 편안하지 못하다 하옵니다. 이는 하늘과 땅이 함께 슬퍼하는 일이옵니다. 신은 감히 아뢰옵니다. 지금이라도 길지를 찾아 선왕을 편안히 모셔야 하옵니다. 이 상소는 명종실록 19년 3월 12일자에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문정왕후는 끝까지 제천장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배수만 잘하면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1565년 4월 6일 문정왕후가 창덕궁 대비전에서 승하했습니다. 명종실록 20년 4월 기사를 보면 대왕 대비께서 대비전에서 승하하시니 춘추가 67세이시다라고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조선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강력한 여인의 죽음이었습니다. 문정왕후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능지 선정이었습니다. 당연히 정릉 옆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결정에 놀랐습니다. 명종은 어머니의 능을 정릉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 조성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명종실록 20년 5월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능지 선정 과정에서 신하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조판서는 정릉 서쪽 언덕에 대비의 능을 조성하여 합장능으로 하는 것이 예법에 맞습니다라고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명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릉은 터가 좋지 않다. 어머니를 그곳에 모실 수 없다. 결국 능지는 한양에서 북동쪽으로 10리 떨어진 곳, 현재의 노원구 공릉동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곳은 조선 초기 세종의 왕자들이 묻힌 지역으로 풍수적으로 길지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1565년 8월 문정왕후는 태릉에 단독으로 안장되었습니다. 클 태자를 쓴 이름에서 그녀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문정왕후가 그토록 원했던 합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중종과 멀리 떨어진 곳에 홀로 잠들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권력을 휘둘렀던 여인도 죽음 앞에서는 자신의 뜻을 관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후대 학자들은 왜 문정왕후가 정릉에 합장되지 못했는지에 대해 여러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긍익이 쓴 연려실 기술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정릉은 지대가 낮아 물이 차는 흉지였다. 명종은 어머니를 그런 곳에 모실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기록인 국조보감에는 문정왕후가 말년에 마음을 바꾸어 태릉 자리를 스스로 택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문정왕후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중종을 정릉으로 옮겨 자신도 그곳에 묻히려 했지만 정작 본인은 전혀 다른 곳에 홀로 묻혔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정릉터는 명백한 흉지였고 그녀 자신도 결국 그 흉지를 피해 떠났습니다. 결국 정릉에는 중종 혼자만 남았습니다. 첫 번째 왕후 장경왕후는 멀리 고향에 있고 두 번째 왕후 문정왕후는 노원에 있었습니다. 중종은 3명의 왕비를 맞이했지만 죽어서는 누구와도 함께하지 못하고 홀로 강남 땅에 남겨졌습니다. 매년 장마철이 되면 물이 차오르는 흉지에서 편안할 수 없는 잠을 자야 했습니다. 선조실록 초반 기록들을 보면 명종 사후 즉위한 선조대에도 정릉의 물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1568년, 1572년, 1578년 장마 때마다 정릉 보수 기록이 등장합니다. 능을 관리하는 관리들은 매년 여름이면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15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릉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양 도성이 확장되면서 강남 지역의 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양재천 주변으로 농지가 늘어나고 민가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왕릉 주변 금표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었지만 능역 밖 가까운 곳까지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92년 아무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재앙이 조선을 덮쳤습니다.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정릉에 그리고 중종에게 상상할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게 됩니다. 문정왕후의 욕망이 중종을 흉지에 남겨놓았다면 임진왜란은 그 흉지마저 짓밟아버리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정릉의 진짜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592년 4월 13일 부산 앞바다를 뒤덮은 왜군의 배들이 상륙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낸 15만 대군이었습니다. 조선은 200년 가까운 평화에 젖어 있었고 전쟁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선조실록 25년 4월 기사를 보면 왜적이 부산에 상륙했다는 급보가 한양에 도착했을 때 조정은 이를 과장된 소문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문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왜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했습니다. 부산 진성이 하루 만에 함락되고 동래성이 무너졌습니다. 경상 좌수사 박홍이 전사하고 동래부사 송상현이 성과 함께 최후를 맞았습니다. 4월 15일 상주 전투에서 순변사 이일이 이끄는 조선군이 참패했고 4월 28일에는 충주 탄금대에서 신립장군이 이끄는 정예군마저 전멸했습니다. 선조실록은 이 참담한 패배들을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양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5월 초하루 선조는 긴급 어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양을 지킬 것인가, 피난할 것인가? 대신들 사이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영의정 이산해는 종묘사직을 버리고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병조판서 김응남은 한양이 함락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왕실을 보존해야 합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선조는 피난을 결정했습니다. 선조실록 25년 5월 2일자를 보면 임금이 새벽에 창덕궁을 출발하여 서쪽으로 향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도성을 버리고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양 백성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왕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분노와 배신감이 폭발했습니다. 그날 밤 한양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노비 문서를 보관한 형조와 장례원에 불을 지르는 노비들이 있었고 왕실 창고를 털어가는 폭도들이 있었습니다. 선조실록에는 한양이 아비규환이 되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궁궐과 관청들이 불탔고 질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5월 3일 왜군의 선봉부대가 한양 성 밖에 도착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제1군이었습니다. 그들은 저항 없이 한양 도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조실록과 일본 측 기록인 고려일기를 대조해 보면 당시 상황이 더욱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왜군은 텅 비고 불탄 도성을 점령하고는 곧바로 약탈에 나섰습니다. 왜군의 약탈은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궁궐의 보물, 관청의 물자, 양반 저택의 재물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자 도성 안에서 약탈할 것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불에 타버렸거나 피난 가는 백성들이 가져갔거나 폭도들이 먼저 털어간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왜군 장수들에게 귀띔을 했습니다. 도성 남쪽 강을 건너면 조선 왕들의 능이 있다. 그곳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하다. 징비록을 쓴 류성룡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왜적들이 능침을 침범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5월 중순 왜군의 일부 부대가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설릉과 정릉이었습니다. 성종과 중종이 잠든 두 능은 한양 도성에서 남쪽으로 불과 10리 거리에 있었습니다. 현재의 강남구 삼성동 일대로 당시에는 한적한 농촌 지역이었지만 도성과 가까워 접근이 쉬웠습니다. 왜군에게는 더없이 좋은 표적이었습니다. 설릉과 정릉을 지키는 능참봉 박충렬은 왜군이 한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긴급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능을 지키는 수호군은 겨우 20여 명에 불과했고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습니다. 선조실록 25년 5월 기사를 보면 능침을 지킬 군사가 없어 능참봉들이 다만 울면서 제사만 올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월 17일 새벽 왜군 약 200명이 설릉 능역 앞에 도착했습니다. 홍살문을 지나 정자각으로 향하는 참도에 왜군의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수호군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능참봉 박충렬은 정자각에서 왜군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곳은 우리 선왕의 능침이다.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러나 왜군은 그를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왜군들은 선릉의 정자각을 부수고 능침으로 올라갔습니다. 둥근 봉분 앞에 서서 그들은 삽과 곡괭이를 꺼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왜군들은 봉분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억새가 심어진 흙을 걷어내고 그 아래 다져진 황토를 파내고 병풍석을 부수어 석실로 향했습니다. 선조실록 25년 6월 기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적이 설릉과 정릉을 파헤쳐 제궁을 꺼내고 시신을 훼손했다. 이 소식을 듣고 조정의 신하들과 팔도의 백성들이 통곡했다. 일본 측 기록인 조선정벌기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능을 파헤쳐 보니 관 안에 금과 옥으로 만든 물건들이 있었다. 이를 모두 꺼내어 전리품으로 삼았다. 왜군들은 석실 안으로 들어가 제궁을 끌어냈습니다. 조선 왕들의 관인 제궁은 소나무로 만들어졌지만 9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비교적 온전했습니다. 왜군들은 제궁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성종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염습된 시신 주변에는 명기와 부장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왜군들은 이것들을 모두 꺼내어 자루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만행이 자행되었습니다. 왜군들은 제궁과 시신에 불을 질렀습니다. 선조실록에는 왜적이 제궁을 불태웠다고 간략히 기록되어 있지만 후대의 기록인 연려실 기술에는 더 상세한 내용이 전합니다. 왜적들이 시신을 관 밖으로 끌어내어 불을 지르니 하늘이 캄캄해지고 천지가 진동했다. 설릉에서 이런 만행을 저지른 왜군들은 곧바로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정릉이 있었습니다. 중종이 잠든 곳이었습니다. 정릉은 설릉보다 30년 늦게 조성되었기에 성물과 건축이 더 정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군의 야욕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정릉에서도 같은 만행이 반복되었습니다. 봉분을 파헤치고 석실을 열고 제궁을 끌어내고 부장품을 약탈하고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5월 18일 오후까지 계속된 이 야만적인 행위는 조선의 왕실이 받은 가장 큰 치욕이었습니다. 선조수정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릉과 정릉이 외적에게 파헤쳐진 것은 우리나라 개국 이래 처음 있는 변고였다. 이를 일응의 치욕이라 한다. 왜군들은 약탈한 물품을 가지고 떠났지만 능역에는 처참한 흔적이 남았습니다. 파헤쳐진 봉분, 부서진 성물, 불탄 제궁의 잔해, 그리고 훼손된 시신들이었습니다. 주변에 숨어있던 능직이 몇 명이 조심스럽게 능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능직이 김희소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현장을 기록했습니다. 봉분이 파헤쳐지고 석실이 열려 있었습니다. 제궁의 잔해가 불에 탄 채 흩어져 있었고 시신의 일부가 능 주변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시는 차마 자세히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피난 중인 선조에게 전달되었고 선조실록 25년 6월 조에 기록되었습니다. 평안도 의주로 피난해 있던 선조는 이 소식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선조실록을 보면 왕은 짐이 선왕들을 지키지 못해 이런 치욕을 당하게 했으니 만번 죽어도 죄를 갚을 수 없다며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고 합니다. 조정 신하들도 모두 최복을 입고 통곡했습니다. 의주에서 조정은 능침 수호를 논의했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군이 한양과 경기도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능역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선조는 할 수 없이 교서를 내렸습니다. 이 치욕을 반드시 갚을 것이며 전쟁이 끝나면 선왕들의 능침을 온전히 회복하리라. 그러나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1592년 여름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으로 바다가 막히고 의병들의 활약으로 왜군의 보급로가 차단되면서 전세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왜군은 한양과 경상도 일대를 장악했지만 더 이상 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해 가을 명나라 원군이 도착하면서 전쟁은 장기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선릉과 정릉은 1년 넘게 방치되었습니다. 능역 주변은 왜군과 의병, 명군이 오가는 전선지역이 되었습니다. 파헤쳐진 능침은 비바람에 노출되었고 불에 탄 시신의 잔해는 흙에 묻혔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광경이었습니다. 1593년 4월 강화 협상이 시작되면서 왜군이 한양에서 물러났습니다. 선조실록 26년 4월 기사를 보면 왜적이 한양을 떠나 남쪽으로 퇴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조는 5월에 한양으로 환궁했고 제일 먼저 선릉과 정릉의 수습을 명령했습니다. 예조에서는 산릉도감을 급히 설치했습니다. 능침 수습과 복구를 담당하는 임시기구였습니다. 도감의 당상관으로 임명된 좌의정 류성룡과 예조판서 이덕형은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선조실록 26년 5월 20일 기사에 당시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류성룡이 정릉에 도착했을 때 그가 목격한 광경은 참담했습니다. 봉분이 반쯤 허물어져 있고 석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제궁의 잔해는 불에 타서 재가 되었고 시신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주변에는 불에 탄 뼈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류성룡은 징비록에 이 광경을 기록하면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고 썼습니다. 산릉도감은 즉시 수습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능역 주변을 정리하고 흩어진 시신의 잔해를 수습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에 타고 훼손된 유골들 중에서 어느 것이 성종의 것이고 어느 것이 중종의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수습된 유골이 정말로 두 선왕의 시신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왜군이 시신을 능 밖으로 끌어내 불태웠고 1년 넘게 방치되면서 유골이 흩어지고 훼손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뼈가 섞여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중요한 부분이 소실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조실록 26년 6월 기사를 보면 조정은 이 문제로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사원 이산에는 확실하지 않은 유고를 선왕의 시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예조판서 이덕형은 능에서 수습한 것이니 선왕의 유골이 분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선조는 철저한 검증을 명령했습니다. 선왕들을 직접 모셨던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어 유골을 확인하게 하라. 이것이 50년 후의 시신 확인 대소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도 기이한 사건이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선릉과 정릉의 치욕은 단순히 능이 파헤쳐진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선 왕조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이었고 유교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 사건이었습니다. 왕의 시신마저 지키지 못한 나라, 선왕의 능침이 도굴당한 나라. 이것이 임진왜란이 조선에 남긴 가장 깊은 상처 중 하나였습니다. 1593년 6월 초순, 한양은 다시 조선의 손에 돌아왔지만 도성 곳곳에는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환궁한 선조는 창덕궁이 불타버려 경복궁의 건물 일부를 임시로 수리하여 머물렀습니다. 선조실록 26년 6월 기사를 보면 궁궐이 모두 잿더미가 되어 임금이 머물 곳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조가 가장 시급하게 여긴 일은 궁궐 복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선릉과 정릉의 수습이었습니다. 산릉도감 당상관 류성룡과 이덕형은 능역에서 수습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1593년 6월 10일 작업 시작 3주째에 접어들었을 때 정릉 서쪽 언덕에서 중대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능지기들이 흙 속에서 불에 탄 뼈 조각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선조실록 26년 6월 15일 기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릉 서쪽 30보 떨어진 곳에서 불에 탄 유골을 발견했다. 크기와 형태로 보아 사람의 뼈가 분명하다. 이 발견은 조정에 긴급히 보고되었습니다.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선조는 즉시 어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영의정 류성룡이 보고했습니다. 전하, 정릉 근처에서 유골이 발견되었사옵니다. 불에 심하게 탄 상태이나 사람의 뼈가 분명하옵니다. 왜적들이 선왕의 시신을 능 밖으로 끌어내 불태운 것으로 보이옵니다. 선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선왕의 옥체가 확실한가? 류성룡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다만 정릉 근처에서 발견되었고 사람의 뼈임은 분명하오니 선왕의 유골일 가능성이 높사옵니다. 이 대화는 선조실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확인이었습니다. 1593년 당시는 중종이 승하한 지 49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중종을 직접 모셨던 사람들 중 생존자를 찾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예조에서는 긴급히 전국에 통문을 보냈습니다. 중종대왕을 직접 모셨던 내관, 상궁, 신하들 중 생존자는 즉시 조정에 보고하라. 며칠 후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중종을 모셨던 사람들이 아직 상당수 생존해 있었습니다. 선조실록 26년 6월 20일 기사를 보면 이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관 김응손 78세, 상궁 박씨 72세, 상궁 안씨 75세, 전승지 이맹량 81세, 전 호조판서 이준경의 아들 이경록 65세 등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고령이었습니다. 가장 젊은 사람도 60대 중반이었고 대부분은 70대에서 80대였습니다. 그들은 한양 곳곳에서 혹은 지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조에서는 이들을 모두 한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임진왜란의 혼란 속에서도 선왕의 시신 확인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위해 노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1593년 7월 초 선릉과 정릉 근처에 임시 행궁이 설치되었습니다.
선조는 친히 이곳으로 행차했습니다. 선조실록 26년 7월 3일 기사를 보면 임금이 설릉과 정릉을 참배하고 시신 확인을 위해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왕이 직접 선왕의 유골 확인 과정을 감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7월 5일 본격적인 확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릉 근처에서 발견된 유골들이 깨끗이 씻겨져 흰 비단 위에 조심스럽게 배열되었습니다. 두개골 일부, 갈비뼈 조각들, 다리뼈 일부, 척추뼈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불에 심하게 타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것들도 많았습니다. 선조실록에는 유골이 심하게 훼손되어 온전한 부분이 거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종을 모셨던 노인들이 하나씩 앞으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내관 김응손이었습니다. 그는 중종의 마지막 10년을 가까이에서 모신 인물이었습니다. 78세의 고령으로 허리가 굽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유골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조판서 이덕형이 물었습니다. 중종께서는 어떤 신체적 특징이 있으셨는가? 김응손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중종께서는 키가 크셨고 체격이 건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왼쪽 어깨 뒤쪽에 검은 점이 있으셨습니다. 동점만 한 크기였습니다. 이덕형이 다시 물었습니다. 코나 이마의 형태는 어떠했는가? 김응손이 대답했습니다. 코가 높고 곧으셨습니다. 이마가 넓으셨고 턱이 각졌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놓인 유골에서 이런 특징을 확인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두개골은 일부만 남아 있었고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궁 박씨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중종의 수라관을 관리했던 사람으로 왕을 가까이에서 자주 보았습니다. 선조실록에 따르면 그녀는 유골을 보고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손이 크고 길었습니다. 손가락이 유난히 길었지요. 그리고 오른쪽 손목에 어릴 적 다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습된 유골 중에는 손뼈가 거의 없었습니다. 몇 개의 작은 뼈 조각들이 전부였는데 그것이 손인지 발인지도 불분명했습니다. 상궁 박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전승지 이맹량도 불려왔습니다. 81세의 최고령자였던 그는 중종의 젊은 시절부터 모신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유골을 보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예조 판서가 재촉했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맹량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종께서는 키가 8척약 240cm는 과장이고 실제로는 조선척으로 약 180cm이 넘으셨습니다. 뼈가 굵고 장대하셨지요. 그는 유골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리뼈의 길이를 재보고 두개골의 크기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한참을 살피던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뼈의 크기로 보아 키가 컸던 분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50년의 세월과 불에 탄 흔적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명씩 앞으로 나와 유골을 살펴보았지만 누구도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중종의 시신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선조실록 26년 7월 10일 기사를 보면 당시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노인들을 불러 유골을 확인하게 했으나 모두 불에 타고 훼손되어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며칠간의 확인 작업 끝에 예조에서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선조실록에 전문이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매우 신중했습니다. 수습된 유골은 사람의 뼈가 분명하고 크기로 보아 성인 남성의 것으로 보입니다. 정릉 근처에서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중종대왕의 유골일 가능성이 있으나 심하게 훼손되어 확신할 수 없습니다. 조정에서는 이 보고서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대사관 정탁은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정릉 근처에서 발견되었고 사람의 뼈가 분명하니 이를 중종의 유골로 보고 예를 갖추어 안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사원 이사내는 반대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유골을 선왕의 시신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뼈를 선왕의 능에 안장한다면 이는 더 큰 불경입니다. 선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류성룡을 불러 물었습니다. 경의 생각은 어떠한가? 류성룡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신이 보기에 이 유골이 중종대왕의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고 유골이 너무 훼손되었습니다. 차라리 선왕의 옷과 머리카락을 모셔 의례를 치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선조실록 26년 7월 18일 마침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선조는 교지를 내렸습니다. 수습된 유골은 중종의 것이라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능에 안장하지 않고 능 근처에 별도로 묻어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 선왕의 능에는 옷과 유품을 모셔 제궁을 만들어 안장하라. 이 결정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왕의 시신 없이 능을 만든 경우는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국조 오래이에도 이런 상황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예조에서는 급히 명나라의 사례와 중국 고전을 뒤져 선례를 찾았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조정은 독자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종과 중종의 옷, 신발, 관, 그리고 살아생전 사용했던 유품들을 모아 상자에 담았습니다. 또한 중종의 어진 왕의 초상화를 작게 축소한 모사본을 만들어 함께 넣었습니다. 이것을 새로 만든 제궁에 안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1593년 8월 본격적인 능 복구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조실록 26년 8월 기사들을 보면 공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파헤쳐진 석실을 다시 쌓았습니다. 왜군이 부순 병풍석을 새로 만들고 석실 내부를 청소하고 소독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제궁을 석실 안에 안치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제궁 안에는 왕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오직 옷과 유품만이 들어있다는 것을. 선조실록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참여했던 관리들의 후일담이 연려실 기술에 전합니다. 제궁을 석실에 모실 때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선왕의 시신을 찾지 못한 것이 너무나 슬펐기 때문이다. 석실을 봉하고 그 위에 다시 흙을 덮어 봉분을 만들었습니다. 허물어진 부분을 보수하고 억새를 다시 심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이전과 똑같은 능이 복구되었습니다. 홍살문, 정자각, 비각, 성물들이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왕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1593년 9월 15일 선릉과 정릉의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선조는 친히 능에 참배하고 제사를 올렸습니다. 선조실록 26년 9월 15일 기사를 보면 임금이 선릉과 정릉에 참배하고 통곡하며 제문을 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문의 내용은 애절했습니다. 과인이 불초하여 선왕의 능침을 지키지 못하고 외적으로 하여금 이런 치욕을 당하게 했습니다. 만번 죽어도 이 죄를 갚을 수 없사옵니다. 정릉 근처에서 수습된 유골은 능역 서쪽 언덕에 별도로 묻혔습니다. 작은 봉분을 만들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의묘라고만 새겨졌습니다. 의심스러운 무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유골이 중종의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의묘는 현재까지도 정릉 근처에 남아 있습니다. 선릉에서도 같은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성종의 유골 역시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고 결국 옷과 유품만을 담은 제궁이 안치되었습니다. 두 왕릉 모두 시신 없는 허묘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비밀로 붙여졌습니다. 선조실록에는 유골을 확인할 수 없어 옷과 유품을 모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일반 백성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능이 복구되었다는 사실만 공포되었고 사람들은 왕들이 다시 안장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신하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능참봉과 능지기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선릉과 정릉에는 왕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그곳은 형태만 갖춘 빈 무덤이라는 것을. 이 비밀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극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은밀한 진실로 남았습니다. 선조실록 후반부와 광해군일기 초반을 보면 이후에도 몇 차례 정릉과 선릉의 추가 수습 시도가 있었습니다. 1598년, 1605년, 1612년 능 주변을 다시 발굴하여 혹시 놓친 유골이 없는지 확인했지만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50년이 지난 유골을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시신 확인 대소동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남긴 상처는 오래도록 아물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의 정통성과 권위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선왕을 지키지 못한 치욕은 대대로 기억되었습니다. 징비록을 쓴 류성룡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선릉과 정릉의 치욕은 우리 역사에서 결코 잊혀서는 안 될 교훈이다. 나라가 약하면 선왕의 능침조차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4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선릉과 정릉은 현재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도심 속에서 두 왕릉은 고요히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봉분 아래에는 왕의 시신이 아닌 치욕의 역사만이 묻혀 있습니다. 1593년 가을 선릉과 정릉의 복구가 완료된 후 조선 조정은 이 치욕스러운 사건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능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자각에 올라 제사를 준비하는 능참봉은 향을 피우며 절을 올리는 능지기들은 그들이 지키는 봉분 아래에 왕의 시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조실록 이후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비밀스러운 진실은 대대로 능 관리자들 사이에서만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1598년 임진왜란이 끝나고 조선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왜군이 철수하면서 7년간의 악몽 같은 전쟁이 마침내 종결되었습니다. 선조는 전쟁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했지만 선릉과 정릉의 문제는 여전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선조실록 31년 1598년 12월 기사를 보면 선조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은 매일 밤 선왕들의 꿈을 꾼다. 두 분 선왕께서 짐을 원망하시는 듯하여 잠을 이룰 수 없다. 선조의 명으로 1599년 봄 다시 한번 대대적인 능력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릉과 선릉 주변 반경 인리약 400m 안의 모든 땅을 파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왜군이 시신을 멀리 버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였습니다. 선조실록 32년 3월 기사에 따르면 이 작업에 수백 명의 인부가 동원되었고 2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허무했습니다. 몇 개의 뼈 조각이 더 발견되었지만 그것이 사람의 것인지 동물의 것인지조차 불분명했습니다. 5월 초 산릉도감에서는 최종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능력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추가로 발견된 유골은 없습니다. 1593년에 수습한 것이 전부인 듯 하옵니다. 선조는 이 보고를 받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후로도 능의 물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정릉은 여전히 장마철마다 물과 싸워야 했습니다. 1605년 특히 심한 장마로 정릉 석실 주변에 물이 고이자 선조실록 38년 6월 기사에는 이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정릉에 물이 차올라 능침이 습하다는 보고가 있었다. 예조에서 긴급히 배수 공사를 실시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능 안에는 시신이 없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마치 왕이 그곳에 계시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 능을 관리했습니다. 1608년 선조가 승하하고 광해군이 즉위했습니다.
광해군은 아버지 선조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릉과 정릉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광해군 일기 4년 1612년 기사를 보면 광해군은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이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선왕의 시신을 찾지 못한 경우 어떻게 능을 모셔야 하는가? 명나라 예부에서 보낸 답변은 실용적이었습니다. 시신이 없더라도 의관을 모시고 제례를 지내는 것이 중국의 고래에도 있다. 형식을 갖추어 선왕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답변은 조선 조정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한 일이 예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확인을 받은 셈이었습니다. 1623년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즉위했습니다. 인조는 정통성에 민감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즉위 초부터 선대 왕들의 능침을 정비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인조실록 2년 1624년 기사를 보면 인조는 설릉과 정릉을 친히 참배하고 능역 전체를 점검하도록 명했습니다. 선왕의 능침이 온전한지 살피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라. 이때 작성된 능역 점검 보고서는 매우 상세했습니다. 정릉의 경우 봉분 높이, 성물 상태, 배수로 상태, 소나무 식재 현황까지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가 조심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능침 내부는 임진왜란 때의 참변 이후 복구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사옵니다. 복구된 상태라는 애매한 표현 속에 시신이 없다는 사실이 은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17세기 중반 조선은 또 다른 전란을 겪었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이었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한양을 포위했지만 다행히 설릉과 정릉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인조실록 14년 기사를 보면 청군이 한양 주변을 유린했으나 능역만큼은 침범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나라가 조선을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굴복시키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설릉과 정릉의 비밀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18세기에 들어서면 일부 학자들의 문집에서 이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조시대의 학자 이익이 쓴 성호사설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들으니 설릉과 정릉은 임진왜란 때 외적에게 파헤쳐져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지금 능에는 의관만 모셔져 있다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정조시대에는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정조실록 12년 1788년 기사를 보면 정조는 규장각 각신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설릉과 정릉의 실상을 알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각신 박제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하, 그것은 나라가 약하면 선왕의 능침조차 지킬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국력을 키워 다시는 그런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경의 말이 옳다. 설릉과 정릉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사의 현장이다. 이 대화는 일성록 정조 12년 6월 15일 조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조선은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세도 정치의 폐해, 밀란의 빈발, 외세의 침입 등으로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설릉과 정릉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을 보면 19세기 후반에도 정기적으로 능보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92년, 1905년, 1910년에도 성물 보수와 배수로 정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910년 한일 강제병합으로 조선 왕조가 막을 내렸습니다. 왕실은 이왕가로 격하되었고 왕릉은 일제의 관리 하에 들어갔습니다. 일제는 조선 총독부 안에 능묘관리과를 설치하고 주요 왕릉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제는 왕릉 보존에는 신경을 썼습니다. 그것이 조선 문화를 연구하는 자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920년대
일본인 학자들이 조선 왕릉을 조사하면서 선릉과 정릉의 비밀을 재발견했습니다. 도쿄대학 교수 세키노 타다시가 1922년에 발표한 조선 왕릉의 연구라는 논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릉과 정릉은 임진왜란 때 도굴되어 시신이 소실되었다. 현재 능 안에는 의관만 안치되어 있다. 이로써 선릉과 정릉의 실상이 학술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습니다. 왕릉은 다시 한국인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1950년대에는 한국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능력이 보존되었고 1960년대부터는 본격적인 문화재 관리가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 선릉과 정릉은 사적 제19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의 지정 문서에는 조선 9대 성종과 11대 중종의 능으로 임진왜란 때 훼손되어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80년대 서울은 급격한 발전을 겪었습니다. 특히 강남 개발로 선릉과 정릉 주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테헤란로가 확장되고 주변에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한적한 농촌이었던 능역 주변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1995년 선릉 역사거리 조성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능 주변의 상가와 건물들을 정비하고 능으로 가는 길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러나 능 자체는 조선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 선릉과 정릉은 다른 조선 왕릉들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유네스코의 등재 이유에는 조선 왕릉의 독특한 건축 양식과 문화적 가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선릉과 정릉을 방문하면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녹색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서 나오면 고층 빌딩 사이로 왕릉의 숲이 보입니다. 홍살문을 지나 참도를 걸어가면 차소리와 도시의 소음이 점점 멀어집니다.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이 만든 그늘 아래를 걷다 보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듭니다. 정자각 앞에 서면 그 너머로 아름다운 봉분이 보입니다. 완벽하게 둥근 형태의 봉분 위로는 억새가 자라고 있고 주변으로는 병풍석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문인석과 무인석, 석마와 석양, 석호가 능을 지키고 있습니다. 외형만 보면 500년 전 조선시대 그대로입니다. 조선 왕릉의 전형적인 모습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봉분 아래에는 중종의 시신이 없습니다. 오직 옷과 유품만이 제궁에 담겨 있을 뿐입니다. 매일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문화재청의 안내판에는 임진왜란 때 훼손되어 복구되었다는 간략한 설명만 있을 뿐 시신이 없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능 서쪽 언덕에는 여전히 의묘가 있습니다. 1593년에 만들어진 작은 봉분으로 중종의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유골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지만 능 관리자들은 이곳에도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4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작은 무덤은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선릉과 정릉을 방문하는 사람은 연간 약 50만 명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서울 도심에서 만나는 조선 왕릉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주변의 삼성동과 역삼동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이곳을 산책하며 휴식을 취합니다. 고층 빌딩에 둘러싸인 능역은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독특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테헤란로 언덕에 서서 능역을 내려다보면 기묘한 대비가 느껴집니다. 최첨단 IT 기업들이 즐비한 빌딩 숲 한가운데 500년 역사의 왕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빌딩의 불빛이 능역을 비추고 능역의 조명은 조선시대 왕릉의 위엄을 드러냅니다. 현대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과 조선 왕조의 역사가 한 공간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 슬픈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정릉은 주인 없는 무덤입니다. 중종은 문정왕후의 욕망으로 흉지에 옮겨졌고 임진왜란으로 시신마저 잃었습니다. 50년 후의 시신 확인 소동은 실패로 끝났고 결국 빈 제국만이 능에 안치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권력의 욕망, 국방의 실패, 그리고 역사의 비극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2023년 문화재청이 발간한 조선 왕릉 종합조사 보고서에는 선릉과 정릉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지중 레이더 탐사 결과 정릉 석실 내부의 구조는 확인되었지만 제궁의 내용물까지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 보존 원칙상 왕릉은 함부로 열어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궁 안에 정말로 시신이 없는지는 현대 과학으로도 최종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430년간 전해 내려온 기록을 신뢰할 뿐입니다. 오늘도 정릉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 조선시대에 관심 있는 시민들, 외국인 관광객들이 능을 참배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능의 모습에 감탄하지만 그 아래 숨겨진 슬픈 역사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정릉은 오늘도 강남 도심 한복판에서 고요히 서 있습니다. 완벽한 형태의 봉분, 정교한 성물들, 울창한 소나무 숲. 외형은 완벽하지만 그 안은 비어 있습니다. 주인 없는 왕릉. 이것이 권력의 욕망과 외세의 침략이 만들어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정릉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마무리합니다. 정릉은 편안할 정자를 썼으나 중종은 끝내 편안하지 못했다. 2번 자리를 옮겼고 외란으로 시신을 잃었다. 이는 후세에 큰 교훈이 될 것이다. 430년이 지난 지금 정릉은 여전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권력의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국가의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을. 도심 속의 빈자리, 정릉은 오늘도 묵묵히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